자, 그러면은 우리 그 선택형 이제 기출지문 총정리. 자, 우리 한번 교재를 한번 보시죠. 그 전에 뭐 이번 이제 어느 시험이건 좀 마찬가지인데 그 3월부터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됩니다. 뭐 그리고 그 너무나 우리 그 변시 수험생들이 선택형 개수에 너무나 매몰돼 있어요. 그래갖고는 마치 뭐 선택형에서 한 110개, 130개 나오면은 당연히 합격하는 것처럼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139개 맞고도 떨어진 친구들 많습니다. 130개 맞고도 사례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 특히 이제 우리하고는 이제 사례는 무조건 뭐 1문, 2문 그 결권까지 해서 180점 이상 그렇게 하고 아니 근데 모든 과목에서 뭐 모든 과목이 그럴 수는 없지만은 180점 정도 나온다. 그럼 선택형 90개 뭐 90점 대에도 다 합격합니다. 1000점 넘고 그래요. 그리고 뭐 이제 4월 달에 뭐 결과 나오겠지만은 우리들도 이제 은근히 좀 기대하고 작년 종합반이 워낙 좀 튼실하게 해갖고 이제 은근슬쩍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건 이제 선택형 강의거든요. 너무나 선택형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건 뭐 당연히 선택형을 위해서 당연히 하는 과정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3월 말에 암기장에 하겠습니다. 그때는 물론 선택형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사례가 주고 전 이번에 뭐 암기장은 전면 개정했습니다. 전면 개정을 해서 이제 제 암기장은 원래 이제 사례 위주로 이제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근데 좀 선택형을 대비한 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번에 1300 몇 개를 갖다가 기출별 다 해갖고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형도 이제 한 권으로 깔끔하게 이제 끝낼 수 있게끔 작년에 학생들한테 감수 받았어요. 미리 좀 써놓은 다음에 보여주면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만 되면 이제 걱정할 거 없다. 한 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다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친구들 중에 이제 몇 명이 연락이 왔어요. 거의 뭐 자신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봐야지 뭐. 봐야지. 자, 그렇게 되는데 너무나 하여튼 이 선택형에 저기 빠지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건 사례입니다. 사례니까. 그 다음에 모든 과목이 똑같겠지만 형법이 조금 더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과목이 똑같지만은 형법이 조금 더 선택형 사례가 구별이 없어요. 선택형 사례가 좀 더 구별이 없는 게 특히 형법이고 제가 우리 김남 변호사님한테 이제 민법도 물어봤습니다. 객관식 사례가 민법 많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많이 나온대. 그래서 많이 나오는구나. 형법은 일단 무조건 10문제죠. 근데 보통 11문제지 12문제 객관식 사례가 나오는데 그거죠. 객관식 사례 자체가 이미 선택형과 그 다음에 사례가 구별이 없다. 우리가 이번에도 뭐 객관식 사례가 11문제 나왔지만은 객관식 사례 그 자체가 사례입니다. 거기 있는 선택 지문들이 있죠. 그대로 답안지로 옮겨 쓰면 됩니다. 그게 결국은 핵심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특히 다른 과목도 근데 민법은 뭐 그럴 수 있죠. 민형법이 아니 그럴 수 있는데 헌법은 내가 그런 말을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선종 선생한테도 물어보는데 별 얘기도 안 하는데 제가 그 40대는 기억이 있거든요. 40대는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본 3법, 후사법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40차 가면은 제 기억 확실한 게 2차 가면은 사리로 가면은 기본 입법 그다음 후호법. 그 무슨 얘기냐? 헌법은 선택형과 사례가 완전히 다르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 어쨌든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되는데 근데 민법이나 형법은 정말 사례하고 선택형 구별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은 선택형을 보시면서도 여기서 이 내용들이 다 사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사례 1문에서 말도 안 되는 게 피해자 동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양이냐 이제 승낙이냐. 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기본서에 있는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걸 제가 도표해갖고 사례까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기본서에만. 기본 강의 여기 기본 강의 같이 들은 친구도 있지만은 기본 강의는 2월 달에 했는데 기본서에서만. 이번에 물론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암기장에는 그 내용을 집어넣었지만은 그건 누가 봐도 선택형용이거든요. 이번에 떡하니 사례로 나온 겁니다. 그럼 몇 명이나 썼을까, 그거를? 솔직히 몇 명이나 이걸 썼을까가 이제 의문이고 거기서는 사실 변별이 거의 없어요. 거의 백신내면은 똑같은 거라. 몇 명 쓴 친구들 거기서 이제 고득점을 하겠죠. 표점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러한 경우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택형과 사례든 특히 민형법은 거의 구별이 없다. 선택하시면서도 그게 사례가 되고 사례 기출 그 핵심 내용들이 곧바로 선택형으로 출제가 되고
그런 부분들. 적으로 이번에 다 출근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저희가 나옵니다. 진도별 형법 사례가 나오는데 뭐 그게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지 책잡을 빨리 하고 있거든요. 올해 이제 종합반은 좀 상담을 좀 작년에도 꽤 많이 해줬는데 올해 2배 이상은 더 해주려고 뭐 무료 상담이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책을 지금 무지 빨리 내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하나 놓친 게 있어요. 기록형은 안 봤거든요. 기록형 안 봤는데 이번 주에 기록형 보다가 기출교실을 암기장에 못 해놓은 게 그 채권 양도와 행정제 성부 있죠. 제가 그 작년에 우리 종합반에서는 당연히 사례로도 출제를 하고 했는데 객관식도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되게 실망하고 아니 이 중요한 쟁점을 왜 객관식에서도 출제를 안 해? 그랬더니 이번에 기록형 사례로 출제가 됐더만 깜짝 놀래갖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사례용으로 어쨌든 우리 종합반 친구들은 풀어봤거든요. 근데 기록형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럼 기록형 잘 썼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이제 9권이가 10억이니까는 5월이 넘어가서 특정법으로 특별형법으로 이제 보내는 것들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법리는 다 똑같은 것들이니까는. 근데 여기도 당연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 양도 이거 전원합의제 판결입니다. 여태까지는 그 양수인에게 그 소유권 인정해서 그러면은 양도인은 그 채무자죠. 보관제 지가 인정되니까 당연히 횡령죄가 성립됐지만은 이번에 전원합의제 판결에 의해서 이제 그게 바뀌었죠. 양도인에게 여전히 소유가 인정되고 따라서 소유자니까 보관관계가 있지 않겠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입니다. 객관식 나오면 이거 나오는 거죠. 우리 뭐 여기 같이 한 친구들이 있으니까는 우리 이제 9월 사무소 집모 때 보면은 우리 다들 드리는 것들이 학원에서 그냥 드리죠. 110제 같은 거. 작년에 당연히 그 객관식 집어넣어 놨었습니다. 물론 이제 첨삭반은 그거 사례로도 출제를 했었고 반드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 있는 이놈들이 어떻게 사례로 나올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경을 보시다가도 언제나 이것이 사례로 갈 수 있다.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 물론 이제 얘는 별로 많이 안 해놨어요. 별로 많이 안 해놨어요. 암기장이라든가 제가 이번에 나왔지만 압축이라든가 거기에 더 줄여서 이제 다 해놨지만은 철저하게 이 책은 이제 선택형 영역이긴 한데 늘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3월 이제 이렇게 출발하시면은 상당히 뭐 형법에서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근데 양은 많은데 오해밖에 못 해갖고 빨리빨리 한번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군데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 뭐 답안 쓰는 법이라든가 또 저는 아무래도 사시대도 2차 사례 위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선택형보다는 선택형은 이제 이용변 선생, 그 전엔 신원진 선생, 사례는 제가 이제 쭉 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사례가 나옵니다. 자, 법률주의. 근데 여긴 사례 없습니다. 철저하게 선택 영역인데 1번. 자, 법률주의인데 법률 없으면은 범죄도 없고 이제 형벌도 없다. 죄형법정죄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정하는 경우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가 된다. 그렇죠. 가장 그 논란이 지금은 없지만 많았던 게 그 검수완박입니다. 그랬는데 검수완박을 했는데 사실 법무부에서 이제 묘를 살려서 시행령으로 해석을 좀 해갖고는 6법인데 4법까지 다시 확장을 했죠. 그때 이제 야당 쪽에서 엄청 비판을 합니다. 바로 이 판례예요. 비판을 하면서 아니 법률에서 이걸 갖다가 다 그러니까는 완박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살아나느냐 그랬더니 바로 이 판례입니다. 바로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 그런데 위헌 법률은 헌재에서 심판을 하지만은 시행령들이 그 모법의 범위를 벗어난 건 대법원에서 판단하거든요. 그 대법원에다가 바로 이 판례입니다. 올려서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누가 봐도 이거는 적정한 위임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대해서의 그 어떤 그 좀 뭐라 그럴까 업무 그 확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뭐 대법원 갖자 뭐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는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위임법의 한계 모법이죠. 우리가 형소법이라든가 흔히 말 검수완박법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그 정도 범위까지는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 자, 그 다음에 2번. 자, 몇 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는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느나 무슨 조의 예비운모는 처벌한다는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형법에는 25조, 26조, 27조에 장애미수, 불능미수, 중지미수 처벌한 규정이 있습니다. 28조에 예비운모 처벌 규정이 있는데 문제는 어느 범죄 예비운모 처벌한다. 이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예비운모는 반드시 각 본조에 규정이 있고 법정형이
반드시 명시돼 있어야만 예비죄를 처벌할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이건 바뀌었는데 이게 공직자 선거법이었었습니다. 근데 공직자 선거법인데 이런 위반 행위의 예비 음모는 처벌한다. 이렇게만 돼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는 미수의 준리에서 미수와 예비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미수는 왜 그게 가능하죠? 우리 장애미수 25조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하고 중지미수는 필요적으로 감면하고 불능미수는 임의적으로 감면을 하고 감경이나 감경 또는 면제. 이게 형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미수는 이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초단형 구할 수 있지만 예비음은 아니거든요. 예비음은 처벌한다.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규정돼 있다. 이거는 법률주의에 반한다. 그래서 당연히 당해 규정은 물론 이제 개정이 됐죠. 근데 요거는 뭐 이런 대원칙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출제는 됩니다. 자, 소구표 금지의 원칙. 이게 하나 아쉬운 게 암기장이나 뭐 그 압축 같은 데 보면은 요건 제가 도표를 싹 정리해 놨거든요. 이제 확실히 이제 선택이 여기에 이제 그런 게 없어 갖고 하다 보면 저도 좀 저거 하는데 이거 진짜 그 도표를 싹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구표 금지 원칙인데 첫 번째, 자 그러면은 우리 형벌 규정에 대해서는 소구표 절대 불가합니다. 형벌은 인정될 수 없다는 거. 그러다 보완 처분은 미래 범죄 예방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 처분은 기본적으로 소구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예외가 4번 같은 경우인데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완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는데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이게 사회봉사명령이 1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늘어났는데 문제 하루 한 8시간 정도, 100시간이면 13일 정도 되겠죠. 210일이면 뭐 한 26일에서 27일 정도 됩니다. 어쨌든 하루 8시간 정도에서 한 13일, 14일 정도 자유가 그만큼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보완 처분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자유 제한적 처분, 형벌적인 요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이때는 뭐가 됩니까?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 철저히 돼야 된다. 그 형벌 소급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 이런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식에 있어서는 보완 처분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형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소급의 금지 원칙이 이때는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것들 이렇게 좀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5번 판례입니다. 형벌 소구표 금지 원칙이 전혀 적용 안 되는 게 바로 판례죠. 회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벌정에 근거해서 처벌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는 법률이 아니니까. 도표 같은 거 정리하면 그것만 외우시면 되겠죠. 철저하게 선택형 용이니까는 기본적으로 소급의 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되는 거. 형벌은 철저하게 적용됩니다. 형벌 이외에 보완 처분. 다만 보완 처분도 사회봉사 명령이 이렇게 늘어났다. 이러한 경우 같은 예외적인 경우는 여전히 소급표 금지 원칙 인정된다. 그러나 판례, 그다음에 근데 공소시효 이런 것들은 뭐가 됩니까? 형법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 안 된다.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이때 선택하고 싹 정리돼 버립니다. 자, 그런 식으로 다 돼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쭉 한번 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5페이지 10번 한번 보시죠. 자,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 준수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한해서 부과될 수 있을 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원래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저 뒤에 형벌론에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보호관찰, 그 다음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그런데 문제는 보호관찰 대상자,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보호관찰을 갖다가 부과를 하는데 문제는 특별 준수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특별 준수사항. 자, 그것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한해서 부과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보완 처분은 법무부 보호국이 있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거기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 보호관찰 지금 가석방 중이다, 보호관찰 중인데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거 일일이 해야 되고 어기면은 뭐가 됩니까? 집행유예 계속 그냥 뭐가 게시됩니다. 준수한 게 위반이 되니까는. 근데 사회봉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디 가서 이제 그 복용 같은 데 가서 막 애들 기저귀 빨고 막 그런 거거든요. 사회봉사명령은 목사님, 스님, 신부님 모셔다가 좋은 말씀 듣고
뭐 할래비 하면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일자 정밀한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에 대해서도 이런 특별 준사항 이것을 불과할 수는 없다라는 것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건. 자, 명확성의 원칙인데 이건 뭐 판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1번 좀 이따가 과실범에서 나오는데 행전사기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의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틀렸죠. 형법은 철저하게 고의책임의 원칙입니다. 과실은 형법의 법 규정에 처벌 규정이 있는 데 한해서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건범죄 단속법 뭐 위반죄인가 그건데 저기 찜질방 거기서 그 손님이 술 취해갖고는 찜질방 사우나에서 왜 취한 상태에서 이거 좀 하면 이제 술이 빨리 깬다.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 술이 좀 깨잖아요. 그랬더니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갖고도 술 더 먹고 다시 몰래 돌아와서 사우나에서 땀빼다 심장마비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찜질방 직원들이 관리 감독을 못했다. 과실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행정법규거든요. 철저하게 고의책임의 원칙인데 문제는 과실범에 대한 처벌은 처벌 규정 때만 한해서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법에서도 벌칙 규정은 형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형법의 모든 원리가 적용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처벌 규정 없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절대 확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 당연히 이제 법률주의에도 반하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들. 자, 유추해서 금지 원칙. 12번 참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공직자선거법인데 다 개정돼 갖고는 이제 큰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큰 의미는 없고. 13번. 자, 위법성 조각사의 동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반한다. 그렇죠. 우리가 유추해서 금지 원칙의 대원칙은 가벌성의 축소입니다. 철저하게 형법은 가벌성을 축소해야 된다. 따라서 유추 해석을 하게 되면 가벌성이 확장됩니다. 죄형법정주의는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벌성이 확장이 있으면은 이거는 죄형법정주의, 특히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벌성을 확장하는 데는 원래 그 법 의미보다 확대해서 해석해서 처벌하는 것도 가벌성이 확장이지만은 처벌할 수 없는 거를 축소 해석을 해서 처벌하게끔 만드는 거. 요것도 가벌성의 확장이 있겠죠. 사실 13번이다 14번이 죄송합니다. 12번이다 13번이 같은 판례거든요. 같은 판례인데 뭐냐 하면은 과거 공직자선거 형법에는 자수 개념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형법 52조에는 범행 발각 전을 후를 분하고 자수를 하게 되면은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가 됩니다. 근데 공직자선거법 이때는 뭐냐면은 필요적 면제였었거든요. 상당히 무조건 면제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원심에서는 뭘 했냐면은 이거 싸가지 없는 놈이 체포 직전에 자수해갖고는 면제 혜택을 받았거든요. 되게 싸가지 없다.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필요의 면제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직자 선거법상의 자수 개념을 범행 발각 전으로 축소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필요적 감면 혜택을 못 얻어요. 가벌성이 확장이 됐죠. 대법원에서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무조건 가벌성의 확장. 그렇다면 축소 해석을 통해서 가벌성이 확장되는 것도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반한다. 그렇다면 13번 돌아와서 결국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를 축소 해석하면 그만큼 처벌 범위가 넓어지겠죠. 가벌성이 확장되겠죠. 역시 이것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15번 같은 경우 여기는 이것만 있고 기본서나 보면 최신 판례가 하나 또 있는데 같은 판례들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 무면허 운전인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은 두 가지입니다. 원래부터 운전면허가 없거나 또는 면허 정지 중. 자동차는 확실하게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면허 운전이 되는데 문제는 원동기 장치 125cc 그러니까 스쿠터 같은 것들. 그때 면허 다 따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킥보드 같은 건 저건 면허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가끔 이제 확 지나가면 진짜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문제는 자동차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자전거라든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런 거 퀵보드, 스쿠터 같은 것들 125cc 이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면허 처음부터 무면허는 당연히 무면허 운전이지만은 면허 정지 중이면 이때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원심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 뭐 이게 뭐 어쨌든 스쿠터다 뭐나 엔진 달고 달린 건 똑같으니까는 자동차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끌어들인 거죠. 자동차는 틀림없이 면허 정지 중도 무면허 운전이니까는.
따라서 이 경우도 무면허 운전을 해도 대법원 그런 거 없다. 자동차와 스쿠터 이런 건 다르다는 거죠. 자동차와 125cc 이하 언덕이 장치 자전거, 그러니까 소형 그 바이크 같은 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들 뭐가 됩니까? 이거는 같이 해석할 수 없다. 무면허 운전 아니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18번 한번 보세요.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정보는 그 적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를 부실 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형법상 금지되어 있는 유추 해석에 해당한다. 지금 정본과 원본이 다르죠. 정본이라고 해서 다릅니다. 원본은 원래 이제 우리가 받는 것들이고 정본은 원본 한번 복사 뜬 게 카피한 거. 이게 정본이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정본을 원본으로 볼 수는 없다. 요거 만약에 동일하게 본다라면은 저게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22번. 형벌법규 해석에서도 법률 문헌에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의 목적, 입법 영역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 목적론적 해석은 이건 당연한 해석 원칙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입법 취지를 살려서 당연히 입법 취지를 살려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목적론적 해석이 되는데 자 밑에 이제 사실관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특수폭행치상죄인데 형법에는 특수폭행치상죄 처벌 규정이 형법 제정 이래로 계속 있었습니다. 문제는 폭처법 3조 1항에 특수상해죄가 처벌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법정형이 어떻게 돼 있어요? 3년 이상입니다. 너무나 셌어요. 그래갖고는 2010년 연동과 위헌 판단받고 폭처법 3조 1항이 위헌 판단받았죠. 과거 2회부터 5회까지 우리가 기록형에서 또는 특별한 법 제일 많이 사례로 출제가 된 게 바로 폭처법 3조 1항이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위헌 판단 받았어요. 그 다음에 상습죄 이렇게 폭행 이런 것들 그러니까 폭처법 2조 1항도 위헌 판단 둘 다 삭제. 지금 살아남은 거는 폭처법 2조 2항. 공동범죄, 공동폭행, 공동상해, 공동공갈 같은 거 이거는 위헌 판단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가 됩니까? 특별형법에서 아주 자주자주 이분이 사례로 출제가 됩니다. 폭처법 2조 2항은. 근데 어쨌든 폭처법 3조 1항에 특수상해죄가 존재했는데 위헌 판단 받고 어떻게 됩니까? 특수상해 처벌해야죠. 형법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 258조의 2에 특수상해죄를 신설해 가서 법정형을 조정을 했습니다. 법정형을 조정을 해서 이게 이제 3년 이상이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법정형이 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그 전에 특수폭행치상은 형법에 규정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처벌하느냐? 그냥 단순 상해죄에 의해서 처벌해 왔습니다. 몇십 년간 단순 상해죄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법정형을 조정해 왔었는데 어쨌든 특수상해죄가 형법에 신설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수폭행치상은 특수상해죄 본질이 가까울까요? 단순상해죄 가까울까요? 특수끼리 놀겠죠. 당연히 특수폭행치상은 특수상해죄 본질이 가깝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역시 대법 목적론적 해석에 의해서 특수는 특수끼리 놀지만은 몇십 년 동안에 우리 대법이 생긴 이래 법 적용된 이래 대한민국 건국대에서 몇십 년 동안에 특수폭행치상죄는 단순 상해죄에 의해서 처벌해 왔다. 그렇다면 설사 특수상해죄가 형법 신설이 됐다 하더라도 개무시하고 그냥 종종과 동일하게 단순 상해죄에 의해서 처벌하자. 절대 이게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가벌성이 오히려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 좋은 거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에 출제는 안 되겠지만은 주거침입 특수강제추행죄가 상당히 중요한데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제가 근데 헌기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는데 조문 자체가 아니라 법정형이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7년 이상 무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 세다. 주거침입 특수강제 강제추행죄가 본질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는 빨리 국회 입법을 해서 이제 법정형만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요새 국회 들어가서 조정해 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 실체적 경합. 그렇게 뵙기는 이게 처벌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주거침입 강간죄는 이미 재작년 10회 때 이미 사례로 출제가 됐거든요. 이미 주거침입 강간죄는 상관없죠.
그거는 이 법리 그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바꾼 건 없어요. 근데 다만 헌재는 법정형만 좀 때렸기 때문에 시험 출제되는 그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출제되는 데는. 다만 법정형에서만 이제 위헌판을 받았다. 그건 나중에 한번 암기장이나 이럴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죠. 자, 그 다음에 과잉금지 원칙인데 24번. 자, 주택 재건축 조합의 임원을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지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원 일명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지금 공무원에 의지돼서 뇌물죄 주체가 되는 것은 뭐 당일 일단 공무원이 되지만은 그 외에도 공무원에 준해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많은 영역에 퍼져 있습니다. 일단 국영기업체. 모두 우리 공기업, 국영기업체에서 상급 이상 직원들, 과장급 이상이라 그러대요. 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확대가 됩니다. 공공성이든 그 다른 영역들, 그래서 뭐 농협, 축협, 수협 다 팔립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소위 말해서 뉴타운, 재건축 조합 같은 게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는 노원구 사는데 이번에 노원구 6개 단지가 예비시험 통과 그래갖고 프레가 어디까지 난리가 났어요. 재건축 들어간다. 일산뭐 분당뭐 들어간다는데 노원구는 지금 더 빨라요. 여기는 아예 해갖고는 맨날 뚝딱거리고 이제 앞으로 한 10년을 출근해야 되는데 난리 났죠. 그러니까 거기 80대거든요. 노원구 진짜 거기. 우리 집은 이제 그거 우리 2000년이 되지만은 진짜 제가 봐도 이거 낡았거든요. 그게 다 도정법입니다. 근데 그게 아마 수십조일 겁니다. 공사비가. 그러면 이 재건축 조합의 그 임원들은 그 이권 영유업체 이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레미안 같은 거 뭐 푸르지오 같은 거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이 같은 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 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소위 말해서 재건축 조합의 임원들 선출직들 이걸 갖다가 공무원에 준해서 뇌물죄 주체로 했으면 많이 줄어들었죠. 과연 이것이 부당한 것이냐,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충분히 이것이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사전수뢰죄 있죠. 여태까지 판례가 없었는데 드디어 판례가 나왔습니다. 사전수뢰죄에서. 근데 공무원들이 각 임용된 공무원이 왜 사전수뢰를 해? 절대 그렇지 않죠. 결국 그게 뭐냐? 재건축 조합에 있어서 감사로 선출될 유력한 자가 미리 받았는데 감사로 선출됐습니다. 그래갖고 사전수뢰죄로 처벌받은 유일한 사건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들. 자, 2번 형법의 적용 범위,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 이게 재미가 있는 게 매년 올해는 시간적 적용 범위가 나오면 다음에는 장소 적용 범위. 작년에 이제 장소 적용 범위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시간적 적용 범위에서 5지문이 출제가 됐고 특히 1번부터 얘네들이 이번 12회 때 다. 근데 제가 아까도 와서 이걸 체크를 하면서 보니까는 와, 이게 작년까지는 진짜 하얀 거 절대 출제 안 된다 했는데 아니 여기서 이번에 여기서 다 출제가 된 거라. 그러니까 이 책 어디에서 어느 놈이 출제될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 2페이지가 좀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1번. 현법 1조 1항의 행위시란 범죄 행위의 종료시를 말한다. 그렇죠. 범행 종료시. 기수가 아닙니다. 범행 종료시. 거의 대부분의 범죄는 기수 종료가 한 시점에서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들 계속범 같은 경우는 기수와 종료가 따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행위시라고 하는 것은 종료시를 의미하고 또 종료가 돼야만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출제가 됐고요. 2번은 두 번째 출제입니다. 죄가 되지 아니했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 1죄 처벌돼서 삼는 경우 상습 강제추행죄죠. 2013년에 그 신설이 됐습니다. 상습 강제추행죄인데 이제는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하다 보면은 상습 강제추행에 의해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신설되기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는 소급표가 부정되기 때문에 신설되기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그때 법으로 처벌해야지 신설된 상습 강제추행죄를 소급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바로 그 내용이 되겠죠. 신설로 포괄일죄, 상습범은 이제 포괄일죄니까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 법규가 시행되기 이전 행위에 대해서 신설된 법규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없다. 당연하겠죠. 그러므로 상습 강제추행죄 2013년 시행되기 이전에 범해진 강제추행 행위는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습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순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출제가 됐고 하나 여기 삭제가 되어 있지만은 그리고 만약에 소추 요건이 있다면 소추 조건 그것도 그 당시 법률에 따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2013년에 우리 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완전히 그 친고죄가 일괄 삭제가 됐습니다. 다 비친고죄로 전환이 됐죠. 근데 그 이전에 상습 강제추행죄는 당연히 친고죄. 그렇다면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이 규정도 지켜라. 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요새 뭐 그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3번. 얘도 3번 나왔습니다. 자,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 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 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부칙도 당연히 법률입니다. 법 규정이고 따라서 국법보다 신법이 위에서 형이 감경이 되면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이 유리한 신법은 국법이 적용됐던 당시에 범해졌던 행위에 대해서는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지 말고 불리한 국법을 적용해라. 상관없다는 겁니다. 부칙도 틀림없이 법률이기 때문에 신법에 의해서 신법의 적을 제한하는 거 헌법도 우리가 뭐 본질적인 내용 침해할 수 없지만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거든요. 뭐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할 수 없지만은 이건 법률에 불과합니다.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들. 형벌 불소급 원칙에 절대 반하지 않는다라는 거. 4번. 자, 범죄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1조 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압축이나 암기자 이럴 때 다 그 도표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도표 한눈에 알아보는데 그러한 경우들 따라서 이게 지금 피고인에게 절대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그러니까는 피고인에게 유리해지면은 신법을 적용해야 되겠지만은 오히려 신법이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특히 성폭력 범죄는 계속해서 추세가 신법이 국법보다 무지하게 엄격해집니다. 그렇다면 국법이 훨씬 성폭력 범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든요. 그럴 때는 유리한 국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동이 없다. 똑같다. 그러면 그때 원칙대로 뭐가 됩니까? 국법주의가 원칙이 행시법주의가 원칙이니까는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국법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 자, 5번.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자가 헌재 유형 결정으로 소급해서 실효된 경우 그 비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도표로 정리되어 있죠. 자, 위헌 판단 받으면 무죄입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 아주 중요한 판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처벌이 삭제되면 그때는 면소 판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판 확정 후 처벌 기준이 삭제가 되면 그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형 집행 면제. 이 세 개 정도 늙은 저도 외우거든요. 딱딱 외우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12회 때 이번에 무죄가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는 없지만은 제 다른 책에 있는 그 도표 내용들만 딸딸 외우시면은 진짜 제가 볼 때 아마 객관식 반 이상은 형법에서 50점 이상은 도표만 갖고 해결이 될 정도로 제가 다 치밀하게 놨거든요. 근데 거기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사리 포낼 때도 아주 키워드들이 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 좀 잠깐 보시면서 나중에 여러분 또 암기장 같은 거 이제 거기에 도표 웬만한 거 다 있으니까는 그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8번. 범죄 후 여러 차례 법률이 변경돼서 행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 그 가운데 가장 경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게 건축법상의 그 용도 변경제, 무단 용도 변경. 근데 건축법은 집 지으면은 이게 10년, 20년 가지 않습니까? 무단 용도 변경하면은 실제로 5년이가 그냥 지났거든요. 근데 건축법이 법령이 자주 바뀝니다. 5번을 바뀌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떤 법을 적용해? 그럼 대법원은 기준 딱 하나다. 가장 유리했던 경했던 법을 적용해라. 제일 좋겠죠. 세 번째로 이런 건 얘기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가장 경했던 법을 적용해라. 대법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9번. 포괄 일죄로 되는 계계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 신국법의 법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법정의 가벼운 법을 적용해서 포괄 일죄로 처단해야 된다. 틀렸죠. 이런 경우들이 되는데 자, 이게 포괄 일죄입니다. 여기 이제 국법이 있고 신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3의 원칙인데, 자, 행시법은 국법이에요. 재판시법은 신법이 됩니다. 이제 제3의 원칙. 행위시법이 신법이 되는 제3의 원칙이 있습니다. 왜? 아까도 보셨지만 모든 범죄에게는 그 행위가 종료됐을 때 최종적으로 범죄 종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종료 시점은 신법이에요. 이 포괄죄는 여러 개 아까 상습 강제추행죄 같은 거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포괄일죄죠. 그러니까 이놈은 상습적으로 강제추행만 한 100번 했다. 실제로 있습니다. 100번 조금 줄이니까 한 10번만. 그러면은 마지막 상습 강제추행, 그 다음에 체포가 됐다. 그때 이놈이 마지막 행위를 종료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신법이 적용됐다. 특히 성범죄 범죄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 계속해서 법정에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들 신법인데 이거 행시법이거든요. 따라서 행시법이 신법. 그러면은 당연시 형법 1조 1항에 따라서 행시법이 신법이 당연히 적용되고 신구법의 법정을 비교해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행시법 신법이니까 구법이 아니라 신법이니까 제3의 원칙이죠. 당연히 신법이 적용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1번인데 이번에 아마 없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번 그 2022년 작년 12월 22일 아주 석 달 채 안 됐습니다. 석 달 채 안 됐는데 전원합의자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진짜 그 판례가 많았던 소위 말해서 동기설에 관한 판례, 제 기본소에 말해도 그게 70몇 개가 있었거든요. 싹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졌고 이번에 전원합의자 판결에 의해서 대법원이 이제는 뭐가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구법의 추구표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무조건 법률의 변경이 있으면 면속 판결해야 된다. 면속하게 한다. 그래서 전원합의자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이제 출제가 될 수가 없고 3월 10일이니까 5일 후에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법원행시 1차 시험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볼 때 100% 이거 출제됩니다. 이 판례. 법원행시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에서 100% 출제가 된다. 이것도 뭐 우리 내년 13회 때는 충분히 출제를 판례가 제 기본서에만 70몇 개니까는 뭐 진짜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 쾌 정리가 끝났습니다. 요거는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법률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진 경우 원칙적으로 형법 1조 2항 신법 우선주의와 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 판결 4호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이것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제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형이 폐지되면은 이제는 동기설이 뭐죠? 이걸 이제 나눠서 보는 거죠. 이거 단순한 어떤 사태 변화냐, 단순한 사실관계 변경이냐, 아니면은 법적 견해 변경에 의해서 과거의 부당한 조처에 대한 반선적 고려해서 이것을 법을 변경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가 되면 단순한 사태의 변화는 여전히 구법의 추구표를 인정해서 처벌했고 이것이 이제 법률 뭐가 됩니까? 어떤 과거의 부당한 조처에 반선적 고려다. 그럴 때만 면소 판결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면소 판결 해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해설에 이제 뭐 다 길게 읽어볼 수는 없는데 자 중요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률의 변경이 있게 되면은 동기설에 의해서 변경된 동기를 이제 절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면소 판결을 해줘야만 한다는 것들 이렇게 변경이 됐고 요 판례는 뭐 사례로 나올 수는 없죠. 이것은 뭐 철저히 선택형용이지만은 아마 13회 때는 상당히 유력하게 7, 80% 이상의 확률로 출제되지 않을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야 되고 자 장소적 적용 범위 자 13번 한국인이 대한민국 내 미문화 을지로입니다. 을지로 미문화 저 대학원 때 일어났던 사람 지금 그 여당 수석 최고위원 그 의원 그분이 이때 그때 건대였었는데 학부생이 그때 들어가셨죠 이때 저 한참 대학원에서 세미나 교수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밀 뉴스 하더니 뭐 을지로 미문화 점거했다 막 저보다 한 2, 3년씩 후배 시절이니까 미문화원에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나 미국 문화원 측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성인주의가 적용됐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례인데 이 판례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냐 하면은 미국 미문화원을 미국의 영토로 받습니다. 아니 무슨 대사가 공관도 아니라 어떻게 문화원을 갖다가 미국의 영토로 봐. 을지로 한 땅이 미국 땅 아닌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저 미국에서 처벌 원칙하기 때문에 미국 땅에 을지로 있는 미국 땅에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성인주의에 의해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지금 같으면 이런 판례 안 나오겠죠. 근데 그때만 해도 판례가 좀 이상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뭐 국제법 잘 모르지만 대사관도 요새는 뭐 한때 관할의 문제. 그래서 국제법이 적용될 이런 관할의 문제 정도로 보는 거지 뭐 대사관을 옛날처럼 대사관은 뭐 그나라 영토다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국제법 같은 경우들도. 근데 이때는 아니 그 을지로의 일부분을 갖다가 떡하니 몇천 평을 저기 뭡니까 미국에 줬었는데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죠. 속인주의에 의해서 우리 형법이 적용됐던 얘기고요. 14번
자, 미국인 A가 한국인 갑으로부터 주미 한국 대사관 영색에 청탁해서 갑의 아들 의대 병역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에 있는 A의 사무실, 삼성동 변호사 사무실인데 그 경비 명목으로 미화 2만 달 교부받은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됩니다. 자, 문제는 행위나 결과 또는 여러 가지 행위 중 단 하나라도 우리 땅에서 그것이 일어나면은 무조건 우리 형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뇌물수수행위는 바로 여기 강남구 삼성동에서 이게 이제 미국 국적인데 재미교포예요. 재미교포입니다. 알선행위는 미국 LA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어쨌든 뇌물수수행위가 우리 땅에서 일어났죠. 당연히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이 된다는 건. 15번.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의 카지노에서 현금을 칩으로 받고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되죠. 속인주의입니다. 미국에서는 정당의 영역에서 위법성이 조각되겠지만 우리나라는 강원랜드 외에는 내국인이 도박을 하면 도박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도박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 16번. 형법 2조의 속주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공동 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한다. 이 동네에서 저 길거리 길 건너 여기 역삼동 저기 리츠칼튼 호텔 커피숍 여기 길 건너 있죠. 거기서 마약 밀수입을 영국인과 한국인이 공모를 했다는 겁니다. 영국인과 한국인이 그랬을 때 한국 사람은 당연히 마약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인 상관없다는 거죠. 공모지도 범행지 속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틀림없이 저기 리츠칼튼 호텔 커피숍 여기 강남구 역삼동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영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죠. 속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는 건. 자, 19번은 넘어가시죠.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인신매매죄 등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변시에서만 두 번째 12회 때 또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게 세계주의입니다. 인신매매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에 세계주의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우리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영화 테이큰이죠. 리암 니슨 형님 나오는 테이큰. 그러니까는 프랑스 파리에서 불가리아 그 인신매매 조직이 뭐가 됩니까? 그 딸 갖다가 납치해서 이제 인신매매 거기 팔아버렸죠. 미국인 아빠가 갔지만은 그 영화를 좀 이렇게 바꿔갖고는 우리나라 수사대가 급파가 됐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얼마든지 법률상으로 이제 가능해졌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21번, 22번, 23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21번. 중국 국적자가 중국인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A 주식회사 인장을 위조한 경우 형법상 사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죠. 2번. 이번에는 캐나다인이 물론 이제 캐나다 교포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국적이에요. 캐나다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사무소를 위조했습니다. 역시 사무소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23번은 중국인이 북경에 있는 우리 그 북경 주재 총영사관에서 역시 대한민국의 사무소를 위조했습니다. 역시 사무소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답은 22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2번 해설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 6조에 의해서 우리 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외국에서 그 뭐가 됩니까?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경우,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돼야 된다. 제가 안 보고 왔지만은 지금 20번의 그 페스카머 선전살인 사건, 요거 형법 6조에 의해서 처벌한 사건입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인에 물론 이제 소수 교포죠. 열 몇 명이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입니다. 그 2명 정도의 사유 선고됐다 감형받고 지금 무기해서 아직 뭐 사형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당연히 형법 6조에 의해서 우리 형법이 적용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사인 위조죄 또는 뭐가 됩니까? 사무소 위조죄. 그러면은 이 법익은 뭐가 되죠? 공공의 신용. 어디에 공공의 신용? 캐나다나 중국 사회의 공공의 신용이 침해됐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사회 공공의 신용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국민은 명의를 도용당한 우리 국민은 간접적인 피해자. 직접적인 피해자는 누가 됩니까? 캐나다 사회나 중국 사회.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자에 불과하니까는 우리 형법의 적용은 없다. 애석하게도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들 같은 이제 판례들이고요. 여러 차례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14페이지 마지막 26번.
우리 형법은 외국에서 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혁의 살인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원래는 그랬었죠. 근데 형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필요적으로 산입을 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었다 그랬는데 2015년인가 16년에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만 합니다. 필요적 산입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것들, 이렇게 지문 2번이나 이렇게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자, 범죄 체결인데 길쭉이면 한번 보시죠. 자, 1번 목적과 같은 초과 주관적 요소가 필요한 범죄.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주관적 구성 요건 고의과실이죠. 그 외에도 예컨대 불법명등의사,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목적, 이런 것들은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 필요한 범죄에 있어서는 그 미수범 성립에 있어서도 초과 주관적 요소가 구비돼. 그렇죠. 삼성 위조죄 행사의 목적. 당연히 역시 미수범에 있어서도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당연하겠죠. 2번 일반 물건 방화죄의 경우 공공의 위험의 발생은 고의의 내용이므로 행위자는 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다 모두 다 고의 인식돼서 좀 이따 이제 고의로 나가면은 이번에 추리된 판례들 또 있습니다. 한번 판례가 아니라 지문들. 3번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의 달성 여부는 기수범 성립에 영향이 없다. 모든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의 달성 여부는 범죄 성립과는 무관하다. 그냥 목적이 있으면 됩니다. 목적을 결국 달성했다, 만끽했다, 필요 없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되고 목적 달성 여부는 범죄 성립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 자, 17페이지. 자, 법인 범죄 한번 보시죠. 5번.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약물 규정을 적용해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 틀렸죠. 이 자연인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을 갖다 개설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뭐 범죄를 저질렀는데 국외에서 법인을 개설해? 그러면은 그 법인 처벌한다? 안 되죠. 이거 인정하면 뭐가 됩니까? 연좌죄가 돼버리죠. 법인도 일종의 인격체인데 아버지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이 자식에게 이게 물려지는 연좌죄. 우리 대한민국 법률이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 법인의 경우도 이것은 마찬가지다. 저는 이제 민법을 안 하니까는 사실 별 와닿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와닿으시겠죠. 사실 민법에서는 자연이나 법인이나 어쨌든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까? 형법에서야 뭐 이 정도지만은, 형법은 오로지 자연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 7번.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정보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첫 번째 여기서 법인 또는 개인인데 개인은 누름이야죠. 업무주 개인입니다. 업무주 그러니까 대표, 사장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식회사 같은 법인은 뭐가 됩니까? 대표이사라도 이거다 일종의 종업원이 됩니다. 가장 고위직에 있는 종업원이죠. 그러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업무주 그냥. 우리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임시제 이런데 보면은 여기 뭐 편의점 여기 사장님들 법인 등록을 합니다. 이 부분들. 이분들은 이제 업무주 개인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종업원이 아니라 바로 그 대표로서 업무주로서 사장님으로서 개인을 의미한다라는 것들.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약물 규정과 관련해서 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의미한다라는 것들. 지금 여기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약사가 그 명의를 빌려줍니다. 그래갖고는 명의를 빌려줘서 이제 명의를 갖고. 근데 제가 잘 그 약사법을 모르는데 그 명의를 빌려받은 사람도 약사거든요. 근데 일약사 일약국이 원칙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국 운영을 하면서 후배로부터 명의를 또 빌려서 또 다시 뭐가 됩니까? 약국 경영하거든요. 그런 명의를 빌려준 약사가 있고 실질적인 경영 약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국에서 약사법을 위반을 해가지고도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처벌받느냐? 명의를 빌려준 약사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경영 약사가 실질적인 사업주란 얘기입니다. 경영 약사가 양벌 규정에 처벌받는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9번. 양벌 규정은 단지 법인 또는 업무주 개인이죠. 업무주인 개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될 뿐이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이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갖고 대법원이 아주 이런 판례들을 통해서 판례가 꽤 많습니다. 말끔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 실제로 불법 행위를 실행한
종업원이 됩니다. 당연히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종업원은 당연히 처벌받겠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보통 그 법문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한 외에 종업원도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 이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종업원을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한다. 처벌한 외에 뭐 당연히 처벌하실 거 아닌데 그래도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교수님들 무조건 반대. 실제 그 불법 행위를 종업원 처벌할 수 없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래갖고는 아니 이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예 법률 뜯어 고쳤어요. 법문을 어떻게 뜯어 고쳤냐. 처벌한 외가 아니라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근데 처벌한 외에 처벌할 뿐만 아니라 뭐가 달라? 근데 처벌할 뿐만 아니라 하니까는 이건 확실하죠. 뿐만 아니라 얘뿐만 아니라 쟤도 이런 뜻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쏙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아니 외에도 똑같은데 지금 이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 불법 행위라 종업원도 처벌하고 양보 규정에 의해서 법인 또는 업무주의 개인도 처벌하고 사장님도 처벌하고 반제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 18페이지 자 11번 가장 고전적인 판례죠. 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원을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 상가 이중분양 사건 그러니까 상가 부동산이죠. 이중분양에다 이중매매죠. 당연히 이제 배임죄로 처벌받는데 문제는 회사 명의 부동산입니다. 그럼 회사가 배임죄로 처벌받느냐? 안 되죠. 법인은 사법상 의무주체이지 형법상 법인을 갖다가 벌금형 외에 무슨 뭐가 됩니까? 무슨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법인은 처벌할 수 없다. 범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 대표기관, 대표이사죠. 의해서 처리될 수밖에 없어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 주체가 된다. 그렇죠.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그렇다면 결국 대표기관, 대표이사, 자연인이니까는 이 사람을 갖다가 배임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그렇게 돼 있고요. 13번. 자, 양몰 규정에 의해서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52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임의적 감면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근데 여기서 법인의 이사인데 그냥 이사가 아니라 이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 평범한 이사 있고 뭐 상무이사, 전무이사 그 급이 아니라 최이사 등기사급 대표이사나 등기 그러니까 고위직 이사라는 얘기죠.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거 상무이사, 전무이사가 아니라 등기사는 삼성전자도 뭐 6명이가 뭐 그렇다 그러는데 그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이사들. 대표자가 자수한 경우에 하나고 그 위반 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높은 놈이 오란 얘기입니다. 무슨 그 실제 한 종업원을 보내지 말고 높은 돈이라서 자수해야만 자수감경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성요건 이론으로 한번 넘어가시죠. 자, 1번.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인데, 지금 유전착이 치료돼 나왔는데, 이번 12회 때, 아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해자 동의를 갖다가 성량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 절도잖아요. 그 유전착 맞습니다. 그럼 이게, 이번에 어쨌든 유전착이 출제가 사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어쨌든 답안지에 쓰긴 써야 되고 최소한 법효과 제한 책임서 써야 되거든요. 출제가 되긴 된 겁니다. 유전착이 안 됐다는 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7회 때 12회 때 이제 유전착 2번 나왔는데 문제는 유전착이 출제가 되면 학설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 또는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이론인데 근데 먼저 요거부터 보신 다음에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이론은 답안지 쓰지 말자입니다. 결론은 이거 먼저 객관식.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은 2단계 범죄체계입니다. 2단계 범죄체계는 오로지 우리들 지금 범죄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2단계 범죄체계 여기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을 묶어서 뭐가 됩니까? 그냥 불법 구성요건.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합쳐서 하나의 범죄체계. 그 다음에 이제 불법 플러스 이제 책임. 이 2단계 범죄체계로 보는 게 바로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모두 한 몸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실의차고 법률의차고 그다음에 위전차 다 뭐가 관련된 가 한번 보세요. 사실의차고는 원래 3단계 범죄책에서 구성요건에 관한 문제죠. 사실의차고 구성요건. 그러니까 2단계 범죄책 역시 불법에 관한 착오가 됩니다. 자, 법률의차고는 다른 말로 위법성의 착오. 위법성이 인식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착오도 어차피 위법성을 갖다가 못 벗어납니다.
맞아, 이전차. 이전차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성요건적 착오를 볼 거냐, 아니면 법률의 착오를 볼 거냐. 어쨌든 이전차도 결국은 불법에 관한 착오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은 이당의 범죄체계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에 의하면은 형법상 모든 착오는 불법에 관한 착오. 그런데 지금 이당의 범죄체계 이 불법은 뭐라 표현하죠?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 그 총체적 빼버리고 그냥 불법 구성요건. 그냥 구성요건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에 의하면은 자 결론입니다. 형법에서 말하던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 유전자 불문하고 모두 다 결론은 사실의 착오다. 사실의 착오다. 형법 15조 1항에 따라서 고의가 조각돼서 과실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요게 개과신용입니다. 자 1번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 이제 번역상의 차이입니다. 또는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그냥 번역입니다. 독일어 원제는 똑같은데 번역을 요소냐 표지냐. 표지가 조금 이제 일본식 표현이죠. 그래서 조금 어렵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론에 의하면은 위전착 허용 상각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된다. 그렇죠. 2번 자 변시 3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사일인 감이 현행 범인을 체포하면서 그 범인을 자기 집 안에 감금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금한 경우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에 따르면 갑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 자 그런데 넓게 보면 이건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착오입니다. 요거를 법률의 착오로 볼 것인가 또는 위전차로 볼 것인가 상관없어요. 법률의 착오로 봐도 사실의 착오, 위전착오로 봐도 사실의 착오, 어차피 사실의 착오. 물론 요거는 법률의 착오입니다. 이건 위전착오는 아니고 법률의 착오인데 어쨌든 사실의 착오. 자 이렇게 된다는 것들이죠. 3번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사유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여기서 소극적이란 말은 네거티브. 그러니까 이것이 존재하면 범죄가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다. 네거티브라는 그 의미가 됩니다. 또 소극적 다른 의미도 있잖아요. 뭐 좀 작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극적이다. 여기서 소극적은 네거티브라는 의미입니다. 부정. 소극이란 말은 이제 부정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경우들. 위법성이 조각되는 모든 행위는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가 된다는 것도. 이번에도 피해자 동의를 양의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가 있으면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돼 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좀 많이 생각해 두셔야 되는 게 보통 형법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나 그러면 되게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거 강의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형소법을 하면 이게 무지하게 친숙합니다. 같은 의미인데 형소법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가 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걸 형소법 뭐라 그러죠? 혐의 없음. 똑같거든요. 근데 왜 형법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가 된다면 되게 낯설고 생소하고 형소법에서 혐의 없음 무혐의 처분하면 되게 이렇게 하고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올해 그 사례에서 전민적으로 이게 출제가 된 거죠. 사례에서.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써먹습니다. 되게 많이 써먹는다는 거. 고의가 조각되면 당연히 고의범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 조각이 되겠죠. 당연하겠죠.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형소법에서 결국 수사기관 혐의 없음 처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자, 20페이지 그러면 이제 부작위만 조금만 보시다가 좀 쉬시죠. 자, 먼저 이제 제대로 이제 형법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사례 공유입니다. 지금부터 객관식 사례 공유해서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앞에까지는 이제 제가 참 말씀 안 드렸네요.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 이번에 뭐 이제 우리 학원에서 솔직히 좀 강제적으로 기출 총평을 해달라고 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번에 뭐가 됩니까? 주거 침입죄가 논란이 무지하게 많다고 그래갖고는 괜히 논란 있는 거 괜히 설명했다가 하던 막 강사들 욕먹거든.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우리 팀장이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갖고 저 두리뭉술하게 물론 이제 주거 침입죄 성립 안 한다. 근데 이번에도 오해들이 많은 게 지금 생각한 놈이 그 바깥에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친구도 있는데 제 사수한테 제가 올렸거든요. 작년 사수한테 11월 달에 그 문제 출제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야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썼지만은 어쨌든 그 문자를 갖다가 전송해주고 왜냐하면 자기 집에 이제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미안하니까 게임방에 가서 게임하고 있고 문자만 전송했거든요. 그러니까 승낙한 친구가 주거원에 현지하지 않았다. 근데 판례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공동 거주하던 1인의 동의가 있으면 주거 침입이 안 된다는 거지, 동의한 사람이 현재 주관에 있다 없다는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냐, 판례가 무지하게 많이 나서 구형에도. 그리고 이게 점점 범위가 넓혀지는데 이들 단순히 주거만이 아니라 아파트가 공동주택 여기까지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무슨 현직 법무장관 집에 저기 도곡동 거기 그래갖고 또 난리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더 회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공동 거주자정 1이 뭐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거는 주거 침입이 아니다. 이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제 했는데 고대 강수진 교수님이 법률신문에 어쨌든 이제 법률신문이 좀 많이 썼더만요. 원고를 많이 드렸을 텐데 쭉 했는데 뭐 제 거하고 거의 뭐 똑같습니다. 똑같고 박일희 뭐 교수님도 이제 주거 침입 성명 안 한다. 그 당연한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눈길 끈 건 그게 아니라 앞에서 그 현직 로스쿨 교수로서 진짜 애로점을 쓰셨는데 진짜 100% 공감합니다. 뭐냐면은 이게 1회부터 한 5, 6회까지는 지금 우리가 형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 8배 쓰지 않는데 900자 정도 썼다. 지금 이게 늘어나서 1600자를 써야 된다고. 600자 정도고, 1500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다리 세대 이 친구들보다도 이 선배 변호사들보다도 600자를 지금 더 써야 됩니다. 시간은 똑같아요. 2시간 동안에. 얼마나 빨리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빨리. 근데 이제 벌써 우리 이번에 했습니다. 이번에 앉아있고 그렇지만 1월 달에도 우리 미리 우리 재학생들 대상으로 첨삭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저는 이제 5명 다 첨삭을 해줬는데 똑같은 일이 6월 달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올해 1월 달에 처음 맛봤습니다. 역시 똑같아. 웬 학설들을 그랬어. 학설들을. 근데 이거 아는 얘기지만은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써라. 여기서 결국 망조가 어느 과목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900자에서 1500자로 600자가 늘어났는데 시간 2시간 똑같다.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 쓰다 보니까는 거의 대부분이 청사법 같은 경우는 이문 청사법 올해는 40점이에요. 작년에 45점인데 50점이었어 작년에는. 이문 청사법을 못 씁니다. 알아도 못 써요. 시간이 없어갖고는. 땡! 이문 청사법 들어갔더니 때려갖고 그냥 그래갖고는 솔직히 한 3,200명 정도 응시하면 2,000명 정도가 거의 이문 청사법 손도 못,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죠. 뒤에 있는 건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합격해요. 어쨌든 반 올려야 되니까. 못 쓰고도 합격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문 형성법까지 빨리빨리 갔으면은 당연히 표점이라는 거는 남들이 못할 때 내가 조금만 썼으면 더 올라가잖아, 점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남들이 있지만 맨날 강조하는 게 모든 과목이 선생님들이 지금 빨리빨리 이걸 요약해서 쓰면서 끝까지 빨리 가라. 근데 안 들어요. 몰라. 작년에 이 친구들은 워낙 빨리 갔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뭐라 그럴까 현장 로스쿨은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3학년 올라왔니? 이제 개강해가지고 3학년 됐겠죠. 그 친구들이 어느 대학이건 전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뭔 그 학설들. 그러니까 이 학설 때문에 전질 못하니까는 결국 이문 형사법 그 앞에 땡겨갖고 그냥 40점, 50점 날리 버린다는 얘기죠. 이거 아마 여러분들하고 또 이제 쉬는 시간 얘기하면 아마 똑같을 거라. 혹시라도. 이거 어느 학교는 똑같거든요. 근데 첫 번째, 그러면은 시간 때문에도 알아도 학설 쓰면 안 된다. 두 번째, 근데 시간이 많다. 학설 쓸 수 있느냐? 못 써요. 저도 못 씁니다. 제가 40대부터 그렇게 많이 봤죠. 40대도 학설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학설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설 쓰게 되면은 반드시 비판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비판 검토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요새 이제 매 같은 데는 편법으로 뭐가 됩니까? 학설 명칭만이라도 쓰자.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이 쓰니까 어떤 친구는 학설 명칭만 읽어도 그것도 바쁘다는 거죠. 그것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는 가장 판례가 있으면 판례로만 해결해라. 그 다음에 왜 이게 점점 힘을 얻어가느냐. 저도 이제 60이 넘었지만은 지금 어느 대학이건 간에 변호사 자격 없이 순수 박사학위만 갖고 교수님 분들이 이미 50대 중반이면 10년 내 그분들 다 퇴직하세요. 여러분들 아마 더 잘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40대 이 지금 후반까지 교수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직 한두 분 더 빠진 분이 있겠지만 변호사 자격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변호사에서 이제 현무에 나가죠. 여러분들 학설로 해서 변호사 범위가 아니거든요. 오로지 판례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미 이게 돼 있어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여기 많잖아요. 변호사님들. 김남 변호사님 그렇고. 학설 거의 설명 안 합니다. 저는 오히려 학설을 설명해야 될 사람이에요. 저야 이제 변호사가 아니라 저 교수가 되려고 해도 못된 사람이니까는. 그런데 이분들은 별로 학설에 신경 안 씁니다. 당연히 판례 위주로 가라. 법원행시 볼 때 법원행시 만약에 판례 안 달았다. 무조건 그거는 과락입니다. 채점 안 해요. 법원에서 금말놈이 판례를 안 써? 그러면 무조건 과락.
지금 있을 수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 뭐 교회 집사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말씀 안 되고 정하면은 이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점점 교수님들 구성원이 이제는 그 실무자, 변호사님들로 채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박사죠. 이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학설 신경 안 씁니다. 점점. 이제 우리 같은 꼰대 교수님들이나 학설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런 추세에 뭘 학설 쓰냐고. 그러면은 판례만 요약해서 판례만 딱딱 그것도 한 줄 정도 쓰면서 빨리빨리 가서 2분의 2까지 무사히 가면은 진짜 여러분들 1문 65점, 2문 65점에가 190점도 넘어간 친구 흔하게 봤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거라. 누구? 나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때문에 소비자기 스스로 교수님들이 학설 쓰라고 그랬는데 그거 깨트리면 이제 되는데 못 깨트리는 거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이지만은 이제는 아직 혹시 학교별로 그런 건 있어요. 졸시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졸시에서는 교수님들이 채점하시기 때문에 학설 써야 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러나 변시에서는 이미 이거 끝난 얘기입니다. 변시에서는 이미 끝난 얘기고 학설 필요 없고 판례만 요약해서 써도 되고 대신 이제 판례가 없는 이론들이 있죠. 유전차, 우연방위. 그럴 때 유전자 같으면 뭐가 됩니까? 법유가 제한책임만 쓰면 됩니다. 우연방위 그거 불능비슷합니다. 그것만 쓰고 넘어가시면 돼요. 충분히. 이번에는 그나마 유전자 이런 게 줄여 써야 되기 때문에 딴 거 없죠. 저 이번에 뭐 암기장에 다 지원해 놨습니다. 그냥 법유가 제한서 하나에서 바로 결론 빼야죠. 배점 15점인가 몇 개 안 되는데 뭐 사주리 차고 뭐 법정 연구 와서 구체적으로 다 쓰다. 뭐 이렇게 써? 바로바로 날려버리는 거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 그래야 형사법 2분의 1쯤 가고 2,000명 이상은 손도 못 댄다. 여기서 내가 몇 줄이라도 쓰면은 그 표점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 잘 안 되는 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이로는 그 사례자서 답안제 절대 쓸 일 없다. 오로지 객관식용이다. 그것만 신경 쓰시고요. 자, 그럼 빨리 20페이지. 자,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자, 5번인데 보라비 병원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하나행위가 자기와 부작위 동시에 해당하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떠한 범죄가 적적 자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자기에 의한 범죄를 범위 원칙이다. 자기와 부작위가 동시에 존재하면 일단 자기로 봐라. 자기에 의한 부작위가 먼저 인정이 된다는 것들. 자,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요거는 같은 취지의 판례입니다. 구성 요건도 다른데 자 뭐냐? 7번은 자기에 의한 허위 공소 작성죄,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 8번은 자기에 의한 범인을 도피죄,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 9번을 한번 보시죠. 9번은 자기에 의한 증거인멸, 그 다음에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 자, 9번 경찰서 방범과장이 경정입니다. 문과 3개. 부하 직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바다 이야기, 황금성 옛날에 그런 게임 지금 다 이제 인터넷에 숨었죠. 오락실을 단속을 해서 증거물로 오락기에 변조된 기판을 압수해서 사무실에 보관 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요거 도박 증거물이죠.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된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해서 오락실 업무 업주에게 돌려준 경우 자기에 의한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요게 그러니까 4개 판례가 있는데 하나가 더 있으면 자기에 의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인데 이 4개가 변시에서도 죄다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변시 사례에서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그 법전형 모의시험까지는 왔어요. 그러나 과거 사실 같은 경우는 다 사례로도 다 출제가 됐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법전형 모의시험까지 왔으니까는 변시 본시험에서도 사례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어느 놈이더라 팔mon가에서 사례로 출제가 되긴 됐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례로도 올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그때는 판례에 따라서 자기에 의한 증거인멸, 범인의 도피, 허위공소 작성, 그 다음에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요것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번. 그런데
얘는 이제 객관식용입니다. 자기범인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가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자기범인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기소하지 않고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할 수 있다. 그렇죠. 상관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공소제기권자 누구죠? 검찰. 검찰에서 자기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부자기범으로 기소했다.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했다. 상당히 편의를 봐주는 거죠. 직무유기죄 1년이 하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형사소송법이 뭐가 됩니까? 기소 편의주의. 독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독일은 기소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은 우리는 그 미국식 형사법 책을 많이 따르니까 기소 편의주의 이건 완전 미국식이죠. 검사 맘입니다. 그래서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했다. 전혀 위법하지 않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형법상 부자기범이 인정되기 위한 자기 의무는 법적 의무화하므로 사회상교 또는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올해 나왔네요. 그래서 법령뿐만 아니라 법령, 계약, 위반 선행행위 더 나가서 조리, 사회상교 모두 다 포함됩니다. 다만 종교라든가 도덕은 제외가 되겠죠. 종교나 도덕은 제외되지만 신칭 같은 것들 모두 다 인정이 됩니다. 12번. 자, 갑은 조카 을과 병을 살해할 생각으로 저수지에 들어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쪽으로 위내에서 함께 걷고 있었는데 벽이 먼저 미끄러져 물에 빠졌고 을이 놀라서 이를 쳐다보는 동안 갑이 을을 밀어 을이 물에 빠졌다. 결국 두 아이가 물에 빠져 숨졌다. 이 경우 갑에게 병에 대한 민법상의 보증인주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갑에게는 선행행위에 의한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보통 뭐라고 되는데 숙부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결혼한 그 삼촌한테 숙부란 말 결혼하지 않은 숙부란 말은 작은 아빠 결혼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작은 아빠 결혼하면은 민법상 가족법상 이건 저기 뭐가 됩니까? 이건 저기 법정 분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거 가족이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대법원도 이건 좀 불분명하다. 아무리 그 삼촌이지만 작은 아빠지만은 동거 친족이 아니면은 보증인지 발생 근거가 불분명한데 대신 어린아이로 하여금 익사의 위험이 있는 그 미끄러지기 쉬운 저수지로 들어갔다. 이 얘기는 위법한 선행위. 위법한 선행위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살인죄에서 말하는 부작위 살인죄에서 말하는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부작위 살인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14번. 자, 모텔방에 투숙해서 담배를 피우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배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배불이 휴지와 침대 시트에 옮겨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 화재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중실화 중과실이죠. 위법한 선행위에 의해서 일단은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화재를 소화할 법상 의무, 자기 의무는 인정이 된다. 그러나 화재 발생 사실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소화의 가능성 내지 용이성, 여기 부정된다는 얘기죠.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작위범을 갖다가 우리 그 사례에서 변사례 2번 나왔습니다. 부작위범이 2번 출제가 됐는데 반드시 우리가 논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바로 그 자기 의무의 발생인 거죠. 보증인주의의 발생인 거 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부작위범 고의를 내야 됩니다. 어떤 형태건 간에 고의를 이제 당연히 논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결과 방지 가능성. 근데 사실 결과 방지 가능성은 문제 안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만 뽑아내시면 되거든요. 근데 급할 때는 쓰지 말자. 자기 의무의 발생것만 쓰시고 고의는 뭐 필수적으로 써야 됩니다. 어떤 이제 범죄 고의인가 구성적으로 고의가 무엇인가는 써야 되는데 눈에 보여도 결과 방지 이게 지금 결과 방지 가능성이거든요. 굳이 눈에 보여도 시간이 없으면 뭐 쓰면 좋고 쓰면 아무래도 가점이 있겠죠. 안 써도 무방하다.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교통사고 운전자의 사상자 고초지 의무는 위법한 선행위 경우에만 자기 의무를 인정하시라 할 수 있다. 틀렸죠. 118회 나왔습니다. 틀렸습니다. 왜? 도로교통법 54조 1항 사고 운전자 미조치죄는 사고 운전자가 적법 불법 불문, 책임이 있다 없다 불문, 과실이 있다 없다 불문. 그래서 모든 사고 운전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고조치 의무. 따라서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지 위법한 선행에 의해서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3페이지 20번, 이게 중요한데 이번 12회 때 나왔죠. 업무방해자 같이 자기를 내용을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해서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자기와 동일시 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행위 정역의 동가치성, 동등성이죠. 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자기에 의한 범죄와 형법상 동등하게 평가돼야만 부작위범을 처벌할 수 있다. 동등하게 평가되지 않으면은 이때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공사업자입니다. 공사업자가 이 피해자를 위해서 공사를 다 했는데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몇 억인데. 그래갖고는 뭘 해야 되냐면 2차 공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갖고는 그 공사에 썼던 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단순히 치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뻔뻔하게도 그냥 저기 업무방해죄 고소해버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야, 자기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은 인류를 공사 자재를 갖다가 공사를 못하게 막 쌓아두면은 자기에 의한 업무방해죄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서 공사를 했고 공사 대금이 한 1원도 못 받았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그 쌓아두었던 기자재를 치우지 않았을 뿐이다. 이게 어떻게 일부러 쌓아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부작위 업무방해죄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봤던 판례입니다. 21번, 이거 올해 나올 줄 알았는데 개거식 안 나왔어요. 자, 엄상배임죄는 타인과의 신뢰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물을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된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부작위에 의한 엄상배임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들. 근데 부작위범은 이미 타인의 사무처리 지위가 인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됩니까? 실행의 착수 시기. 그래서 여기 해설엔 그 2번에 줄쳐놨거든요. 그래서 실행의 착수 시기 언제쯤. 그러니까는 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고 있는 자가 지금 자기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뭐가 쌓이는데 이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예, 근데 증거 투자하는데 딜러들이 있을까? 딜러라 그러나 하여튼 무슨 요새 뭐 있잖아요. 뭐 그런 높임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고점에서 지금 처분하지 않으면 완전히 뭐 그냥 떡락해갖고도 진짜 뭐 그냥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막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여전히 그걸 갖다가 처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임받은 사람은 부작위에 의한 엄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겠죠. 그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부터 23번. 자, 우리가 이제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인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이분설입니다. 자, 이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위법성이 있는데, 보증인 의무. 자, 보증인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고, 그 다음에 보증인 의무는 위법성의 요소입니다. 근데 그 전에 구성요건 요소들이 있죠. 구성요건 요소들은 보증인 지위도 보증인 의무도 다 구성요건 요소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건 2분설이에요. 지금 이건 2분설인데 2분설은 보증인 지위는 구성요건의 요소, 보증인 의무는 위법성의 요소. 따라서 2분설에 따르면은 보증인 지위에 대해서 착오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사실의 착오죠. 요것도 다 앞뒤라는데 다 도표로 다 싹 정리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는 요거는 위법성에 관한 착오니까는 법률의 착오가 됩니다. 문제는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 수영 강사가 아이들 물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물에 빠져 사람 살려야 합니다. 눈이 나빠갖고도 이제 수영하니까는 그 렌즈나 안경을 벗었거든요. 못 알아봤습니다. 자기가 인솔에 온 학생이란 걸 못 알아봤다. 누군지 몰랐다. 보증인 지위가 난 착오죠. 내가 수영강사로서 이 아이들의 책임자다. 인식을 못했죠. 보증인 지위가 난 착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어느 학설을 취하건 간에 이것은 사실의 착오입니다. 따라서 고의는 조각되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을 처벌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 사실관계는 뭡니까? 자, 사람 살려 이번에 알아봤어요.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내가 인솔의 저놈. 그러니까는 뭐가 됩니까? 이럴 때는 일단은 보증인 지위가 인식이 있죠. 더 이상 사실의 착오는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는데 문제는 이놈이 그 수강료도 몇 달을 밀렸고 지난번에 얘네 부모가 와서 막 따기를 때리면서 자기 아들 뭐 한다 그래 기분 나쁘다. 저런 놈은 죽어도 싸. 이래갖고는 그냥 방치해버렸다. 그런데 어쨌든 인솔에 데려갔으면은 집에다 어쨌든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건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죠. 이럴 때는 법률의 착오가 된다. 그래서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
보직이 의무가 나는데 법률의 차고. 요것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나왔어요. 3번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뭐냐? 이 구성요건 요소에 의하면은 보직인 의무도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두 놈다. 보직인 주요가 난 차고도 사실의 차고, 보직인 의무가 난 차고도 사실의 차고.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들, 그거는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24페이지 23번 한번 보시죠. 보직인 지위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이분설에 의하면은 자신에게 보직인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을 오신한 경우 사실의 착오에 해당해서 고의가 조각된다. 틀렸죠. 보직인 의무에 관한 착오 이분설이니까는 이때는 법률의 착오지 사실의 착오가 아닙니다. 24번 부진정 부작위 범위에서 보직인 지위와 보직인 의무를 구별하는 입장에 의하면 보직인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는 법률의 착오로 취급된다. 그렇죠.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고 25페이지 28번 부진정 부작위 범의 고의는 자기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언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이하게 이거 못합니다. 이를 방관할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인식을 하면 족하고 미필적 고의도 가능하다. 세월호 사건이죠. 바로 요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29번 이번에도 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는데 자 부작위한 사기입니다. 부작위한 사기는 고지의무가 있어야죠. 고지의무가 인정되면 부작위 사기, 고지의무가 부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사기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해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변사회 때도 사례도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거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 그러한 거래로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이때 고지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부작위 사기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위반되어 협의 수용될 것을 알고 있는 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근데 이게 아니 공용 수용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공용 수용되면 공시가로 매입을 합니다. 근데 지금 공시가 그나마 시가 반까지는 올라왔어요. 근데 이 당시 이게 몇 년도 94 이럴 때도 공시가가 지금 시가 10분의 1도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니 강남에 30억짜리를 갖다가 3억에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때 막 뭐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근데 최초로 시가로 매입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일기신도시 일산하고 분당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인천 송도신도시 거기가 시가 정도고 세종신도시도 공시가예요. 세종신도시도 세종시 특별시 거기도 공시가거든요. 시가 반도 안 됩니다. 반이 뭐야 3분의 1, 4분의 1. 그러니까 주민들 결사 반대합니다.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는 얼마나 예민한데 살인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공용 수용된 걸 고지하지 않았다. 부작위 사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31번. 자, 요것만 보고 좀 쉬시죠. 그런데 이 판례가 얘가 진짜 이게 몇 판입니까? 아니 이게 9판 가져왔는데 한 번도 안 하다가 올해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어느 놈이 날 줄 모른다는 얘기죠. 제가 보고도 얘도 출제가 되네. 근데 참 오래 있었어요. 드디어 이제 올해 출제가 됐는데 이런 질문들이 꽤 많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일정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진정부작위 범으로서 그 의무 이행 기간의 경과에 의해서 범행이 기수이는 것이다. 예컨대 이제 얼마 뭐 세금 같은 거 언제까지 납부하세요. 이게 만약에 처벌한 구성요건이 있다. 그러면은 납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진정부작위 범이죠. 그 기간이 경과하면은 기수가 된다. 이것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때 그 호텔에서 뭐 이렇게 해놨죠. 그거 누차 그거 빨리 그거 철거하라고 명단 내려갔는데 끝까지 안 했습니다. 아마 그거 엄청나게 기소됐는데 엄청나게 한번 받을 겁니다. 그러한 경우들 진정부작위범 당연히 이럴 때 의행기관이 의무기관이 경과하면 기수가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쉬었다가 부작위범과 공고원 들어가시죠.